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도 지금 있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장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높은 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돈이라는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주식 아니면 이제 채권 쪽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흐름이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S&P 500의 PE 멀티플이 한 19점 몇 정도 됩니다. 한 19 초반 정도가 될 거예요. 근데 그것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환산해서 봤을 때는 그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5.23%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반대로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국채물 금리를 봤을 때 한 2.78 정도 됩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채권보다는 아직도 그 주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그런 타임 프레임 속에서는 적어도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핵전쟁이라든가 정말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많이 터져가지고 일어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일단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주식이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변동성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우상향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S&P 500의 그 멀티플 전체를 봤을 때 네, 그 19 정도로 하니까 네, 그거를 이제 나누면 100%화 시켜서 나누면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5점 몇 %인데 채권 수익률보다는 이제 훨씬 한 2배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돈이 그쪽으로 갈 일은 없다는 것이죠. 보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얼추 괜찮은. 네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그 테크 버블 때 또 그게 한 2000년도 때였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리가 막 오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10년 채권 금리가 한 6% 정도 됐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PE 멀티플이 높았거든요.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100% 나누면은 한 4% 정도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10년 국채 금리가 6%대였으니까 돈이 굳이 그 위험한 자산인 주식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. 훨씬 더 안전한 국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장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도끼님 혹시 한국 시장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? 한국 시장은 저도 한국 시장을 오래 해봤는데 워낙 변동성이 높고 아무래도 그 기업의 퀄리티 자체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기업 자체가 또 미국에 비해서는 좋은 기업이 또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또 그 시장 자체가 또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인원들이 다 투자하는데 한국은 또 한국 사람들만 또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제 미국장을 좀 더 선호합니다. 선호하시는 아무래도 거예요. 또 사람들이 또 그 저축을 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경우는 다 주식 베이스로 하지만 한국은 좀 더 부동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책의 제목이 도끼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인데 혹시 그럼 한국 주식에는 투자를 거의 안 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, 한국 주식은 그 좋은 기업들만 투자하고 있어요. 하고 주로 있으세요? SK 하이닉스 그쪽으로만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. SK 하이닉스요? 네. 그 메모리 반도체 쪽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좀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출렁거리는 게 좀 있거든요. 시클릭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리고 한국장이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약간 변동성이 있으면서도 뭐 고평가랑 저평가를 봤을 때 고평가할 때는 좀 약간 분할 매도를 해주고 저평가할 때 좀 사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그 파도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안 좋은 기업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또 뭐 어느 정도는 뭐 보유를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시크릿컬하게 그 순간순간 맞게 매수 매도를 좀 하면서 맞습니다. 그러면 또 SK 하이닉스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왜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건가요?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디램이랑 랜드 주로 그쪽으로만 다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
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쪽 뭐 다양한 쪽을 다 두루두루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하나가 터졌을 때 세게 오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세게 떨어지기도 힘들고 좀 되게 느릿느릿한 종목이라고 나할까요? 그래서 종기업이면 확실한데 아무래도 이제 정말 많은 돈을 넣지 않는 이상은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긴 힘든 종목이라 봅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뭐 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갖고 조금 더 높으면서도 안전한 기업을 투자한다면은 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더 투자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좀 보는 시각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가 너무 다양하니까 뭐 가전도 있고 막 뭐 앞으로 로봇도 한다고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뭐 파운드리도 하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양해서 이제 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변동성이 낮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자체가 포트폴리오라서 그렇죠. 변동성이 작고 또 앞으로 뭐 기회도 신사업 진출하면서 또 가능성을 볼 수도 있는 거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약간은 이제 뭐 전자 쪽으로 전자가 그거였나요? 메모리 쪽이요?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안정성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걸 좀 더 선호하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에셋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요, 혹시 지금 이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오늘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, 그렇죠. 혹시 이렇게 바닥을 알 수는 없겠지만 좀 이게 바닥에는 가깝다.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이게 튀어오른다, 그건 알 수 없지만, 적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RSI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과매수, 과매도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RSI가 이제 한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그걸 과매도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과매도일 때 이제 뭐 분할 매수적으로 나가야 되겠죠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바닥을 찾으려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먼저 저평가일 때 사야 합니다. 근데 그 저평가의 기준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PE 멀티플, 뭐 PS 멀티플 또는 뭐 EV 세일즈, 뭐 EV EBITDA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뭐 DCF 밸류에이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에 종합적으로 다 저평가라고 가리킬 때 이제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좀 매수를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특정 기업이 있는데 그 특정 기업이 보여주는 그 PE 멀티플이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그 PE 멀티플이 평균적이 있습니다. 평균 3년에서 5년 동안 보여줬던 뭐 평균 PE 멀티플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PE 멀티플은 매일매일 바뀌니까요. P가 이제 시가총액이니까 이제 분자에 있는 그 시가총액에 따라서 계속 PE 멀티플이 바뀌는데 그 평균적으로 보여줬던 그 PE 멀티플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이 낮으면은 일단 그때부터는 좀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특정한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랑 경쟁사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또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률 이런 것들과 다 비교했을 때 저평가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은 이제 그나마 좀 바닥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도끼님께서 만약에 그 저평가 주식이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지표로 딱 했을 때 딱 크로스로 체크가 되는 그게 나온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도끼님께서는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세요?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1,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. 일단 내가 처음에 넣었을 때 이제 이 돈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,0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500만 원 정도를 먼저 넣어서 절반을 넣어서 또는 조금 더 조심한다면 한 40%만 넣어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뭐 10% 난다, 20% 난다고 해도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란 말이죠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뭐 추가적인 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, 이처럼 뭐 우크라이나, 러시아 이런 전쟁, 장기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떨어진다 하면 거기서 좀 더 이제 뭐 500만 넣었는데 그래서 100만 원씩 넣어가는데 1, 2% 떨어질 때마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뭐 4, 5% 떨어질 때마다 100, 그렇게 넣어서 이제 또 한 번 또 이렇게 횡보할 때 또 100 그렇게 넣으면은 이제 조금 더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거의 뭐 한 5번에 걸쳐서. 그래서 뭐 한 3, 4번에서 이제 5번 하다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터지면은
이제 그때는 또 추가로 넣는 거죠. 네, 그리고 신용대출 마이너스 그렇게 대출로. 한다던가. 네. 결국은 근데 이제 그 투자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야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. 그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. 그 50%를 넣었을 때 네. 그게 뭐 40%가 될 수 있고 50%가 될 수 있지만 네. 아무튼 그만큼으로도 네. 바로 상승했을 경우에 만족할 만 해야 된다.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잘게 또 썰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잘게 썰면 또 이게 조급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생각하고 이제 넣어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보통 뭐 3분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네.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. 네네네. 그렇죠. 그건 정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너무 이게 부담이 될 정도로 또 하면은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거든요. 네. 또 떨어지면 또 그리고 또 한쪽에 너무 집중 안 하면 다른 게 오르면은 또 그게 또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 분할 매수법에서는 진짜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그냥 처음에 몰빵하고 신경 안 쓰겠다는 분도 그런 있고, 분도 있죠. 또 어떤 분은 그냥 그 이렇게 뭐 5%가 아니라 뭐 10% 15% 선에서 팍팍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. 그렇죠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몰빵을 해버리면은 딴 게 오를 때 안 오르면은 힘들더라고요. 그러셔서. 네, 그래서 저는 하나의 몰빵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현금은 좀 이렇게 일정 부분 갖고 계시나요? 네, 현금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힘들어요, 사실. 현금을 갖고 있으면 넣고 싶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이랑 미국을 두 개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도 있습니다. 한국에서의 투자를 그냥 현금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. 미국을 이제 그냥 투자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안 좋아지면은 좀 이렇게 넣기도 하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심해지면은 한국에서 팔아서 이제 넣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한국도 위험하게 투자 안 하고 있는 상태죠. 그렇군요. 네. 그럼 도키님께서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저평가 뭐 섹터나 뭐 주식이나 이게 좀 보이세요?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 쪽이 정말 저평가인 것 같아요. 네, 근데 반도체도 그냥 뭐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내에서도 또 이제 저평가 종목이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또는 퀄컴도 저평가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전 마이크론이 전 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,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론이 이제 하고 있는 산업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D램이랑 낸드인데 D램에서의 매출이 한 70%, 그다음에 한 30% 정도가 낸드. 이건 다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컨트롤 F에서 레비뉴 치면은 다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냥 분수만 하면 되니까요. D램과 낸드 쪽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D램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D램 쪽을 잘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D램이 사용되는 그런 그 사용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30%가 서버 쪽이고요. 그다음에 핸드폰이 30%고 PC가 15%입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서버 쪽이랑 이제 핸드폰 쪽이죠. 근데 핸드폰이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뭐 D램이 한 1.5배로 더 많이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낸드는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. 5G 핸드폰에는요. 근데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그 핸드폰의 양은 거의 비슷한데 4G에서 5G로 바뀌는 그 전환율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D램과 더 많은 낸드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을 자랑하는 게 이제 서버 쪽인데 서버의 경우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이런 거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의 그런 캐펙스 그래서 주로 예산, 아마존의 예산,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, 그다음에 구글의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그 예산 쪽이 다 이제 그 클라우드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 예산을 다 그쪽으로 맞춰놨으니까 클라우드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오고요. 그리고 2021년에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2022년에도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은 서버 쪽이랑 그다음에 핸드폰 쪽의 수요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네,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이제 좀 미래 전망 쪽을 거시적으로 본 거고 미래 전망 쪽을 한번 봤으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
이런 미래 전망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냐 없냐 이걸 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미래 전망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면은 제가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늦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망을 봐야 되는데 이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거든요.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으면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고평가돼 있으면 이제 반영이 다 이미 돼 있는 것이죠. 근데 지금 마이크론의 경우는 한 P 멀티플이 지금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8 정도입니다. 그래서 낮아 보이네요. 그 자체만으로도. 네, 자체만은 낮아 보여요. 사실 15 정도가 기준이라 보는데 8이면 정말 낮은 거거든요. 근데 그 마이크론의 뭐 순이익 뭐냐면 P 멀티플은 EPS인데 EPS는 순이익으로 나오는 거니까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발행된 주식의 양은 또 좀 줄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EPS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주가가 그 시가총액은 지금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P 멀티플은 낮아지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P 멀티플은 지금 한 8밖에 되지 않고 주변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낮으면서 마이크론이 평소에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평균 P 멀티플 대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.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지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P 멀티플 EPS 성장률이 2022년, 2023년, 4년이 거의 한 20%에서 30%가 넘습니다. 계속. 네. 매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뭐 17명, 20명이 예상을 합니다. EPS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그게 한 20%에서 30% 정도는 2024년까지 이어지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그 피터 린치가 이제 말한 부분이 이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P 멀티플과 성장률이 똑같으면은 이제 사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특히나 그게 더 성장률 대비해서 P 멀티플이 더 낮으면은 저평가인 것이고 성장률 대비해서 P 멀티플이 높으면은 고평가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 사실 PEG랑 똑같아요. PEG가 1인데 1 이상이면 고평가, 1 이하면은 저평가인데 이제 그게 이제 P 멀티플과 이제 그 성장률을 이제 같게 본 것이죠.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의 경우는 지금 이제 그 P 멀티플이 앞으로의 성장률 대비해서 너무나 적고 또 그 PEG가 지금 1도 안 됩니다. 아마 0.7인가 되게 낮습니다. 그러다 그게 보니까 책에서 1점 몇 가지 괜찮다고 한 것 같기도 한데요. 네. 1.1인가 1.2. 네, 그렇죠. 이제 그 아마 요즘은 조금 더 뭐랄까요, 좀 더 이제 산업의 성장이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그 바가 올라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좀 약간 트래디셔널하게 좀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 아래는 저평가, 1은 적합하다, 1 이상은 조금 고평가 이렇게 보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평가인 것이죠. 여러 지표를 이렇게 교차해서 봐도 네. 저평가 같네요. 네. 그리고 뭐 P 멀티플뿐만 아니라 P 멀티플, PS 멀티플 뭐 그다음에 뭐 캐시플로우, 현금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뭐 매출액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 대비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지표가 다 지금 저평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은 네.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아 보인다. 네, 저라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저라면입니다. 왜냐면 제가 이걸 사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근거가 맞냐에 따라서 이걸 버틸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도 있고 거기다가 또 중국의 락다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그 반도체 수요를 지금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락다운이 풀리면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외적인 이슈거든요. 외적인 이슈가 다 풀리면은 이제 당연히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외적인 부분이 풀리니까 이제 더 주가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. 아유, 도키님께 감사하죠.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네.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죠, 사실. 그쵸, 그리고 이렇게 그쵸. 분석하기도 어렵고.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발굴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던져주는 거니까요. 네. 대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키님의 말을 듣고 그냥 이게 좋다더라 해서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진짜 또 다시 봐서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
예. 정말 맞습니다. 진짜 아이디어의 단초를 한번 어떤 기업을 봐라 이거에 단초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도끼님 지금 시점에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아까 SK하이닉스 좋다고 하셨는데 SK하이닉스는 요즘 좀 어떤가요? SK하이닉스도 그 마이크론이랑 똑같습니다. 사실. 아, 그래요? 네, 이게 사실 디램 쪽에서는 올리고폴리 해가지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세 개가 다 지금 시장을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시장의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. 물론 마이크론이 좀 살짝 적긴 한데 그래도 시장의 비율은 거의 제가 봤을 땐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근데 두 개 그 SK하이닉스 또한 그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뭐 중국의 락다운과 함께 수요가 지금 억눌러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,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PC 쪽에서의 그런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 하면서 지금 떨어진 이렇게 좀 그 타겟 프라이스를 좀 낮춥니다. 근데 사실 아까도 그 PC가 그 전체 디램 사용처에서 대비해서 15%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서버 쪽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쪽이 합쳐서 60%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PC 쪽에서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그 외에 있는 수요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. 휴대폰 서버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러면 좀 든 생각이 그 조금 이렇게 팔지 않고요. 조금 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같은 데다 그냥 묻어두는 것도 괜찮아 보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. 물론 버틸 수만 있다면요.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. 느려서. 처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한 1년 지났는데. 그렇죠.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, 그리고 보통 넣어두겠다 할 때가 보통 아마 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을 때쯤에 다들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. 근데 떨어질 때 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삼성전자도 약간 뭐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?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되게 견고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게다가 배당도 주잖아요. 오르지도 않았고. 네. 혹시 마이크론도 배당을 주나요? 마이크론은 조금밖에 안 줍니다. 거의 1%도 아직 안 줍니다. 그래서 마이크론으로 배당을 좀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좀 이렇게 기대하기는 힘들고요. 차라리 뭐 퀄컴이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은 2% 넘게 주거든요. 최근에도 이제 퀄컴은 또 배당금을 또 10% 올리기도 해서 한 주당 한 0.75달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제 기준으로 해서. 그래서 2% 정도 받으면은 또 나쁘지도 않다 생각합니다. 그 마이크론은 그 SK 하이닉스랑 좀 비교했을 때 그 분야는 비슷한데 하나는 미국, 하나는 한국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것도 약간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요? 마이크론인데 확실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확실히 그 시클릭한 기업이에요. 아무래도 이게 그 가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. 이 ASP라 해서 Average Selling Price라고 하는데 평균 그 판매 가격이라고 하죠.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얼마나 많이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게 유통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서 유통되면은 이제 그 고객 기업들이 이걸 다 쌓아놓으니까 굳이 이제 살 필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요. 반대로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고객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못 해놓으면은 많이 사야 되니까 그게 올라가가지고 주가도 함께 올라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지금 웨이퍼 그 팹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장 어떤 기업이 있죠? 그 ASML과 같이 그런 기업들이 그 장비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그런 장비를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. 그게 많아야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장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의 숫자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키옥시아랑 그 다음에 그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도 뭐 불이 나가지고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요.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가격 자체는 지금 좀 높은 편입니다. 네. 그러면 도키님께서 마이크론 얘기해 주시고 퀄컴도 얘기해 주셨는데 퀄컴도 괜찮아요? 네, 퀄컴도 좋죠. 저는 사실 퀄컴도 지금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배당금도 2% 주고 그다음에 퀄컴이야말로 사실 그 4G에서 5G로 넘어갈 때
그거의 강자거든요. 되게 큰 강자거든요. 그 이번에 휴대폰 갤럭시 S22도 퀄컴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이거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. 네, 전 되게 스냅드래곤 되게 좋죠. 전 퀄컴도 되게 좋은 분야를 생각합니다.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네. 삼성전자도 지금 되게 저평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중국에서의 그런 이제 락다운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그 외적 이슈인 그런 뭐 전쟁 이런 것들 좀 풀리면은 또 함께 올라갈 거라 저는 봅니다. 네. 이거 사전질 문제 좀 없던 내용이라. 네.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여쭤보면 혹시나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의견이 그 인텔 같은 경우는 한번 여쭙고 싶은데. 인텔요. 미국이 또 막 인텔을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많이 지지해주고 있죠.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인텔은 좀 어떻게 보세요? 네, 인텔은 지금 되게 싸거든요. 지금 밸류에이션 보시면 너무나 쌉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들어간다 해서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인텔이 지금 아마 오하이오 쪽에다가 이제 100빌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.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독일 쪽에다가도 이제 20빌리언 달러를 시작해서 이제 그것도 한 100빌리언 달러까지 투자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최대한 이제 TSMC를 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미국 쪽에서 밀어주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기업도 뭐 인텔이랑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점 그 러시아와의 그런 그 갈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.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들. 지정학적인 이슈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 되게 중요한 이 반도체 자체를 자국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렇죠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인텔에다가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근데 사실 인텔 그건 이제 외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을 보면요. 그게 핵심이죠. 네, 그게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계속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매 분기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R&D의 비중을 보시면요. 사실 그 R&D 비중이 되게 큽니다. 인텔은. 그게 아마 그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그 AMD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그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그 R&D의 그 비중이 더 크다고 제가 계산을 했었거든요.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더 컸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R&D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R&D 비중이 크다 보니까 캐펙스가 이게 예산이 큽니다. 되게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크면은 그 기업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인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모든 주가가 사실 그 프리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데 그게 좀 낮다 보니까 아마 지금 2021년인데 한 3, 4년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R&D나 뭐 그런 캐펙스 부분이 실제로 성과를 내가지고 빛을 발휘할 때가 한 2025년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. 근데 정말 장투를 할 수 있으면은 괜찮지만 지금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또 배당금도 주니까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텔은 한 몇 퍼센트 주나요? 인텔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3% 정도 줄 거죠. 네, 꽤나 줄 겁니다. 네, 지금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. 네, 이게 근데 너무 빨려내는 것 같아요.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. 어떻게 그렇게 그 숫자와 이렇게 해가지고요. 객관화시켜서 잘 설명을 하시는지. 근데 그렇게 해야 제가 또 그 스스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. 이게 그냥 무슨 이슈 때문에 사야 되고 하면은 그 이슈가 사라지면은 근거가 사라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그 숫자랑 그 다음에 뭐 외적인 이슈랑 뭐 리스크 이런 거랑 다 보고 좀 꼼꼼히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파운드리 쪽에서 그 삼성전자, TSMC, 인텔 이제 삼강구도가 많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괜찮을까요?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그 보니까 TSMC가 너무 세가지고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너무 TSMC가 압도적으로 그 시장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도 좋더라고요. 네, 수율도 좋죠. 근데 삼성은 좀 제가 듣기로 수율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많이 있습니다. 떨어지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삼성 워낙 잘해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평가니까요. 이게 사실 그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전 지금도 괜찮은 생각합니다. 지금 너무 싸니까요, 삼성전자. 와, 오늘 반도체 한번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또 다들 피할 때 사야지. 다들 환호할 때는
그 사지 말라고 워렌 버핏이 또 네. 하는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건 좀 장기 투자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아, 네. 그러면요, 도끼님. 네. 한 그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네. 혹시 뭐 다른 영역이나 뭐 다른 기업들은 이거 인도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해요. 아무래도 네. 인도의 중산층이 성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. 네. 이게 1995년, 2000년, 그다음에 2030년 이렇게 봤을 때 중산층이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2030년이 거의 한 70% 됩니다. 거기 인도가 지금 인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, 인디아요. 아, 이게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인도부터 보시는 거군요. 미국 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들도 있거든요. 그러시군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에 따라서 조금은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네.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인도에 있는 은행 또한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, 왜냐하면 워낙 성장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약간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중진국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금융주도 되게 좋잖아요. 네. 식료품 이런주도 좋고. 네네네. 그런 차원에서 인도에 그런 금융주들이 괜찮아요. 네. 제가 최근에 봤던 종목은 HDB 해가지고 그 은행 기업이 이제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로언 대출을 하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을 넣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로스 마진율, 순이익, EPS, 매출액 다 지금 좋거든요. 그래서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. 네. 기본적으로 체력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이제 매크로적으로 지금 인도의 중산층 속도가 워낙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구글에서도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아마존에서도 다 지금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약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. 와,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기업을 언급해 주시니까 책에서 브라질인가요? 남미의 메카도 리브레? 네, 메카도 리브레 있죠. 그것도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게 생각이 나네요. 네, 맞습니다. 메카도 리브레도 있죠. 남미의 아마존. 네, 맞습니다. 그건 사실 한 번 분석하고 이제 너무 깊게까지는 또 제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반도체 대비해서는. 네. 어떻게 다 보시는 거군요. 네, 최대한 여러 개를 보면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보고 있고 또 원유 쪽도 이제 보기도 했었죠. 원유 쪽도 보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가 두루두루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도끼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 진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세하게 분석돼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급한 거는 정말 극히 일부고 꼭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기업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거구나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네.